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68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은 키스텝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키스텝의 정책기획 본부장과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는 오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키스텝은 과학기술 혁신, 연구개발 정책 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수요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68회 포럼으로 세계 최고 최초를 향한 조건, 혁신 도전적 연구 제도 및 문화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을 통한 선도형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혁신과 함께 연구 제도 및 문화 등의 혁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키스텝 손병호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스텝 부원장 손병호입니다. 먼저 저희 기관의 정병서 원장님께서 오늘 인사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해외 일정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우리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 키워드가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서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그 선도형 R&D와 또 뭐 R&D다운 R&D 이런 걸 표방하면서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문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초기 단계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관련된 기관들을 설립해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달파는 1958년도에 설립됐고 또 이 달파를 벤치마킹해서 뭐 보건의료 쪽이나 또 에너지 쪽에 알파-E나 알파-H 같은 기관도 설립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영국이나 독일도 최근에 이 혁신적 도전적 R&D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관리 기관들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 들어서 국가 R&D 사업이 아주 일부긴 하지만 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시도를 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우리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고 있고 또 산업부의 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있고 또 최근에 연구재단에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윤석열 정부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육성 체계화 방안도 지금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혁신도전 R&D 특별위원회도 설립이 돼 있고 또 혁신도전형에 특화된 R&D 사업군을 만들고 또 관련된 혁신법을 개정하는 걸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내년도 우리 R&D 예산에서 한 1조 원 정도를 혁신도전 R&D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전체 우리 R&D 예산의 5% 정도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하여튼 이 5% 정도에 해당되는 R&D 예산은 진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R&D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많은 우리 현장의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뭐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실제 연구 현장이나 우리 연구관리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뭐 PM 제도를 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만약에 진짜 이 달파처럼 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하기 위한 PM들한테 민간 PM들한테 전권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 가지 바틀렉은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R&D를 할 때 그 평가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는지 또 그 평가를 할 때 도전적인 R&D를 잘 반영하는 평가 제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실패를 용인하고
그 실패를 북돋우고 실패를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처럼 매크로한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실제 현장의 연구, 과제, 기획, 선정, 평가, 관리하는 제도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참 자리 잡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아마 이런 어떤 그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에 발제를 맡아주신 정민영 전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단장님, 또 우리 변호사이면서 우리 또 과학기술 정책 쪽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는 성신여대 이재훈 교수님, 또 실패연구소라는 걸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카이스트의 실패연구소의 안혜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저희 키스텝의 최창택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모쪼록 혁신도전 R&D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은 본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분의 주제 발표와 한 분의 패널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발제자와 토론 패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님이십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님이신 이재훈 교수님이십니다. 전 키스텝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단장님을 역임하신 정민영 단장님이십니다. 키스텝 과학기술 정책센터 최창택 센터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세 분의 발제를 우선 청해 듣고 그 이후에 각 주제별로 주제 토론을 진행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사전에 접수받은 사전 질의 및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각 참석자분들의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전형 R&D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민영 단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정 단장님은 삼성전자 부서장을 지내시고 지난 4년간 키스텝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 단장으로 역임하시면서 혁신도전 사업 기획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 지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정민형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앞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우리가 이제 혁신 도전형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혁신은 뭐고 도전은 뭐냐?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한번 정의를 하고, 이 정의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파급 효과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꿨는데 파급 효과가 없으면 사실 그건 혁신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도전적이면 방법은 무조건 혁신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면서 기존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도전적이면 방법은 혁신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혁신도전형 R&D의 노력들, 과거 한 30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게 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과 시스템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포장만 계속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이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도전적이고 그 결과로 임팩트가 큰 것들을 우리가 혁신도전형 R&D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이런 혁신도전형 R&D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R&D 묶어서 연구개발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사실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밑에 깔려있는 기술은 동일할지 몰라도 리서치 잘하는 사람하고 디벨롭먼트 잘하는 사람의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고 각각의 요구되는 조건들도 다 다른데 우리가 이걸 이제 R&D라고 막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는 과학의 영역이고 사실 디벨롭먼트는 비즈니스 영역이라서 이 두 개를 잘 연결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지만 이 그 중간에 갭을 메꾸면서 연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업에서 한 30년 넘게 연구개발도 직접 해보고 뭐 전략팀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연구개발 주변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기업 내에서조차도 R과 D를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데 정부 R&D에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R과 기업들이 원하는 D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일이다. 그래서 혁신 도전형 R&D를 정부가 추진할 때는 어쩌면 이 간극을 메꾸는 저희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의 모토가 브릿지 더 갭이었는데 이 간극을 메꾸는 일에 좀 중점을 두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전형 R&D의 특징을 그냥 좀 저희 나름대로 추진단 제가 있을 때 정리해 본 건데요. 일단 파급 효과가 크려면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나중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유망 종목을 잘 선정해야 돈을 벌듯이 연구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목 선정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또 아니죠. 종목 선정을 해도 중간중간에 관리를 잘 해야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내릴 때는 손해 볼 것 같아서 얼른 또 팔고 뭐 보통 거꾸로 많이 하죠 저희가. 그래서 돈을 못 버는데 아무튼 연구 추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 R&D의 속성에 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연구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연구재단 15주년 행사에서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나라 정부 R&D는 산학년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관학년이다. 관이 결정하고 학연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책임과 권한이 완전히 이원화된 이런 좀 얄궂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혁신도전형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포럼에서도 계속 PM 얘기가 나왔습니다. PM이 뭐냐? PM이 어떻게 육성돼야 하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정부 R&D가 매년 한 6만 개 정도 이상의 과제가 착수되고 완료되고 있는데 그 6만 개가 다 혁신도전형일 필요는 없고 혁신도전형일 수도 없고 혁신도전형이어서도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 부원장님께서 5%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연구 예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기존에 하던 걸 하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기존에 하던 일들을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는 어렵고 이제 뭐 24시간 주 7일 일해서 열심히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시대를 거의 종말을 맞고 있어서 뭔가 기술 중심의 이제 선진국형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자고 그러면 한국 고유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다들 혁신도전형 R&D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혁신도전형 R&D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로리그를 출범하자 분야별로 프로리그를 출범할 때가 되었다. 선수들이 많이 육성이 됐으니 지난 한 60년 정도 대한민국이 뭐 미국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R&D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들도 부분별로 분야별로
몇 명씩 양성도 되고 하니 이제 프로리그를 출범해도 되겠다. 그럼 PM은 누구냐? PM은 각 분야별 프로리그의 대표팀 감독이다. 그러면 이제 감독도 양성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외에서 수입도 해와야 됩니다. 좋은 PM이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할 필요도 있고요. 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게 한 장에 다 볼 수 있는데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노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부처가 하는 연구 개발에 대형 사업들을 만든다든가 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전담하는 기관도 없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만 적용되는 룰과 프로세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뭐든지 움직이게 돼 있는데 뭐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연구개발 요즘 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법이라든가 이런 법 체계는 그냥 동일한 상태에서 이 제목과 포장만 쭉 바꿔가면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았지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제가 추진단장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글로벌 프론티어 이 사업의 연구 성과 보고서들을 쭉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성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체감이 가능한가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있고요. 아마 많은 연구과제들이 비슷할 겁니다. 뭐 저희 혁신도전 프로젝트도 2000년부터 4년 동안 진행을 했고 산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과학난제 이 사업도 이제 2기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도전 국방 분야의 K다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한계도전 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뭐 개요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단이 사실은 거의 전 분야를 커버했지만 저희가 안 보는 거는 하나 기초연구는 저희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놔뒀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이 결국 파급 효과와 명확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테마를 선정하려면 결국 소스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에서 테마 발굴을 추진했고 한 800건 정도의 아이디어 중에서 한 최종적으로 20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테마로 확정이 됐고 기획을 해서 각 부처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그 20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원자력, 뭐 IT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들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고 제가 4년 임기 끝나고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의 과학자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기회였고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게 가버먼트 프로는 집3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혁신도전형 R&D를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없습니다. 연구 실행을 이제 각 부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혁신도전형 R&D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각 부처별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일관성도 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세스는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내부 운영 규정을 뭘 바꿔도 상위법인 뭐 혁신법이나 이런 거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볼 때 연구자들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 기반한 법제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프로세스도 연 단위의 회계 기준이라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떤 통계를 보면 95%라고 그러고 어떤 통계를 보면 98%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 R&D의 성공률이죠. 그러니까 95%나 98%가 성공한다는 거는 거의 미러클인데 그 기적을 매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전권을 준다 그래도 전권을 받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PM도 사실 없고 전권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전권을 주지 않고 지금처럼 결정은 관이하고 책임은 민이 지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좋은 PM이 나올 수가 없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직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예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념의 혼선도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좀 서로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이 작업은 지금 굉장히 그 혁신본부 주관으로 범부처적으로 이렇게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느라고 개념을 정립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좀 조만간 마무리될 것 같고요. 결국 혁신 도전형 R&D는 연구자들의 제안에 의한 바텀업이어서는 곤란하다. 국가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우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선 이거는 반드시 5년 내로 또는 10년 내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제시해서 실행은 뭐 누가 하든 그 문제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것은 부처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성공하는 하나의 그 패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규제 감독 중심이 아니고 부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연구자들이 제안한 거를 거의 각 부처가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시혜성으로 그랜트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라서 정부가 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는지 간섭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부처가 제안하고 연구자들이 그거를 채택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 프로그램 및 전담기구 설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 정도의 별도의 기존과는 전혀 다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별동대 내지는 수색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게 본대와 수색대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본대에 적용되는 전투 수칙과 그 수색대에 적용되는 전투 수칙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에 적용되는 룰도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별도의 규정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의 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 이제 중국의 많은 이민족들이 침입을 했다가 결국 한족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쪽수에 밀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의 왼손제비들을 열심히 육성해도 그 왼손제비들을 95%의 오른손제비 조직에다가 관리를 맡겨놓으면 그 5%의 왼손제비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 오른손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도 만들고 그래서 5%만을 위한 프로리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걸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하지 않느냐. 뭐 최대한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개정을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개정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추진단이 이제 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전임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단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정착되는데 추진단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어떤 질문에도 있던데 이게 이제 현재 사업을 각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범부처의 이런 전담 기관이 필요하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합니다. 지금의 범부처 사업들은 어찌 보면 여러 부처가 같이 하는 것처럼 포장은 돼 있지만 그 안에서 각자 따로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각각 따로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혁신도전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가 과기부와 환경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환경부하고 상의 없이 과기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토막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죠. 목표 변경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표 변경은 불가. 관에서 결정했으니 책임은 민이 져라. 이게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부처 사업일수록 통일된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파 같은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전담기구 얘기하면은 꼭 뭐 연구재단이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이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무조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담기관은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이 간섭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이 기관에 소속되는 이른바 PM들은 뭐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연봉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자유롭게 줄 수 있고 임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영 단장님께서 그 현업에 계시면서 느꼈던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을 현실감 있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별도의 전담 기관, 룰, 프로세스를 가진 리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닿고요. 혁신도전형 R&D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하이 리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R&D 정책과 R&D 제도 그리고 R&D 감사의 활유 활성화를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의 이재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하셨으며 과학기술 관련 법,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R&D 정책과 R&D 제도 그리고 R&D 감사의 활유 이런 제목인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하고 이제 저 개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연구위원으로 R&D 정책 업무들도 수행을 했고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또 R&D 관련된 정책을 이제 제도화하는 업무들도 주로 했었고요. 또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해서 특히 이제 R&D 감사 관련된 사항들도 실제 이제 실무를 했습니다. 또 원래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R&D 또 연구도 해봤는데요. 그런 네 가지들을 사실 다 경험해본 것들을 좀 토대로 오늘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감사와 함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우리 과제 어쨌든 간에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빨갛게 표시해둔 형태로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과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연구개발 기관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 수행하시는 거고 중간에 있는 아까 전담기관 말씀 앞에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문기관이 부처를 대행해서 과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각 부처마다 이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관리 툴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다라는 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처의 사업은 부처 규정대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연구자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고 같은 과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수행하는 부처가 다르거나 전담기관이 다르면 과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R&D 정책 이런 규정들이 너무 달라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정책에 따른 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그 개별 부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개발 과제 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한 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처별 법과 규정이 있다 보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일반법 형태로 총괄법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규정들보다 훨씬 더 우선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적인 사실 지위도 있어서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도 기존의 각 부처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이고 우리나라 이 과제에 다른 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룰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형 R&D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좋은 방향성이긴 하지만 도리어 기존에 있는 룰과는 좀 다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에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에 현재 취하게 된 상황이죠. 그 실제로 각 부처마다 일표와 같이 세부 규정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룰을 이런 개별 부처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있는 룰로 모든 것들을 통일하다 보니까 현재 R&D 정책과 거기에 따른 제도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연구자분들이 연구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과제의 적용률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근본적인 사실 한계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우리 그 전담기관이나 미국의 달파와 같은 형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나 조직, 인력 등의 문제 해결도 아주 중요한 방안일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R&D 감사를 통한 환류로 충분히 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요, 그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부 부처의 그 수탁 과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하죠. 연구자분들께서 과제를 선정하는 공모에 지원하셔서 협약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개별 부처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규정을 하나로 통일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작성해 놓은 것처럼 수탁 과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발주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과제 예고, 공고, 선정, 협약, 특히 연구개발 관리, 과제 평가, 성과 관리가 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기본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기본 연구개발 사업, 또 자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비교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수탁 연구개발 과제에만 과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수탁 과제만 적용되다 보니까 기본 사업, 그러니까 각 기관, 특히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그 25개 기관들의 개별 기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별도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유연하게 기본 사업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은 사용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이제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들은 NST에서 이제 총괄 규정을 운영하고 있죠.
기본 사업과도 달리 자체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개별 출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건 혁신법도 규율하지 않고요. 기관 각 내부 규정으로 자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룰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감사 시 R&D 감사에 관련된 사항들과 실제 이제 기관과의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수탁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하는 부처 특히 통일되어 있는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고 기본사업 같은 경우는 각자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3자가 왔을 때 R&D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내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R&D 감사를 하게 되고 특수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별동대, 수색대처럼 별도 사업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게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혁신법을 준용한다라고 표현을 해두면 나중에 결국 제3자가 R&D 감사를 하는 경우엔 규정에만 천착해서 사실은 내용들을 보게 되죠. 자체 사업은 더 독특한데요. 사실은 완전히 개별적으로 사업 규정을 운영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법을 준용한다 또는 기본 사업을 규정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수탁 사업과 기본 사업, 자체 사업, 그러니까 사실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인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특정한 규정 룰을 둘 수 있는 현재 룸도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정 적용에 대한 R&D 정책은 상당히 풍부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걸 R&D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 전환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획일화하고 좀 특수한 사업에 대한 혁신도전형,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제도 자체가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현재 R&D 감사는 연구개발 기관이나 연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R&D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룰은 룰대로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R&D 정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과 괴리되게 제도는 약간 낡고 과거에 있었던 운영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만 쓰다 보니 사실 감사인의 입장에서도 그 규정대로 하지 않는 걸 사실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자분들과 현장에서는 정책과 이제 제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문제들이 기존에 몇 년간 유사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로 충분히 저희가 정책 때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잘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R&D 감사라는 건데요. 오늘 제목이 R&D 정책과 R&D 제도, 그다음에 R&D 감사의 환류라는 부분인데, 저는 정책이 제도화가 되고 그 제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 연구자분들께서 정책으로 환류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인데요. R&D 관련된 감사 대부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감사 처분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서를 어느 정책하시는 분, 어느 제도 만드는 분도 보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곧 우리 현장에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런 형태의 감사 지적이 나오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R&D 감사는 단순히 그냥 그 연구자분들의 제도 규정에 제대로 된 지킴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R&D 감사의 환류, 그러니까 감사를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내용들을 토대로 저는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규정을 변화시키고 앞서서 말씀 주셨던 정민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제도에 대한 변화는 그냥 정책에 있는 내용을 또 기존과 같이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현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서 기존에 작동이 되지 않았던, 특히 이제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제도화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뒤에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실패랑도 비슷한데요. 기존에 있던 실패 사항들이 저는 R&D 감사로 지적된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정책으로 완료시켜서 다시 제도로 개정을 한다면 연구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저는 뭐 혁신도전형 국가개발 사업에서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항들은 각 개별 분야별로 내용들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이 큰 틀에서는 감사가 정책과 제도 사이에 영향을 좀 미침으로써 연구자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 여기서 좀 끄집어내는 게 이 감사를 통한 환류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 저도 감사 사안들, 특히 정책과 제도의 환류를 위해서 좀 제도 개선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지속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도전형 R&D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하면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사실 감사와 관련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하는 파트에서도 감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재훈 교수님이 관련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도전과 혁신을 위한 실패 접근법을 주제로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안혜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카이스트는 2021년도에 구성원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표로 실패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실패연구소는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패 지식의 자산화 및 공유 확산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혜정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혁신형 R&D 문화 차원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실패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패를 우리가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실 실패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정민영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표가 도전적이어야 방법론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발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안혜정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의 안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발제자분께서 국가 R&D 정책의 맥락에서 아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은 관점을 넓혀서 우리가 혁신 도전적 R&D를 하기 위해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생각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과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실패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에서도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라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패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도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이 조직에 안착되거나 성공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낸 사례는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제 발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혁신 도전의 관점에서 실패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트렌드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를 용인하자는 취지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 와는 별도로 현실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이유를 경험을 기반으로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 위해서 혁신도전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의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패연구소는 현재 총장님이신 이광영 총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제안한 사업 조직이었습니다.
이광용 총장님은 취임하시면서 카이스트의 교육과 연구의 기조를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분명한 기조 하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제도나 창업 지원하는 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시도하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체질의 개선이라는 것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연구소는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실패연구소가 생긴 지 3년 정도가 됐는데요. 3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실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처음은 당연히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혁신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딱 10년 전에 페일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실패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조금 재밌는데요.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기업인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키아가 몰락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그 대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니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좀 사회 활력을 제고하려고 했는데, 이때 청년들이 반기를 들어요. 지금 노키아가 망한 상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넌센스로 여겨진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학교로부터 실패의 날이라는 그 캠페인이 시작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안부에서 실패박람회라는 정책이 진행이 된 바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에서 실패를 포상하거나 도전적인 실패를 포상하거나 실패 축하 파티를 여는 등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좀 성공지향적이고 성과주의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가치를 너무 축소해서 생각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초점을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러한 좀 일련의 시도들이 20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한 시도들이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해서 설득력을 얻었는가를 한 번 더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성장 국면에서 과거 고성장 시대 우리가 성공의 원칙으로 여겼던 것들, 성공 모델로 여겼던 것에 한계에 봉착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개인이나 조직들에게 혁신하라라는 과제들을 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마음은 그 정반대이기가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은 오히려 안정적이고 확실한 옵션을 추구하려는 마음의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간극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트렌드 중에 하나는 지능적 실패라고 불리는 일련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기업의 혁신 담론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실패에 대한 담론들이 실패한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자라는 관점에서 실패를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는 지능적 실패라는 것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실패를 발생시키는 개념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아이디어나 결과물의 개선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시도나 시행들을 진행하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것을 지능적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지능적인 실패의 개념은 최근에 기업에서 이제 혁신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애자일 접근이라던가 그 린 스타트업 어프로치와 같은 것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 항상 소개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매년 구글도 혁신 원칙, 그러니까 런치 앤 이터레이트라는 혁신 원칙을 발표해서 이러한 시도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혁신 원칙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이 반응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시장에 일단 내놓으면 시장에서 어떤 이용자로부터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아이디어를 점증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이 타당성을 검증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기존의 접근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고 선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의 정보가 변화하는 속도가 우리가 학습을 통해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화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그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지능적 실패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더 적합한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도나 실험이나 시행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한 가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담론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께 실패에 대한 가장 유명한 명언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뭔가 마치 이제 교조처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공에 영향을 주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데이터는 그 문제의 질문을 던졌던 연구자의 결과고요. 그 노스웨스턴대 다슌랑이라는 학자가 몇 가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과 실패의 궤적의 과정을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자가 모은 데이터는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비크 펀딩의 지원서를 낸 학자들, 그리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들의 어떤 실패와 시도의 과정들이 실제 최종적인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패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들이 확보한 데이터셋에는 시도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지만 시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남아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은 모집단에는 그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절반 정도, 이 세 개의 데이터셋 모두에서 절반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자 집단의 경우에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2번의 지원서 탈락의 경험을,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1.5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테러리스트 경우에는 3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도를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들과 시도를 계속해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그 실패의 궤적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냐? 최종적으로 성공에 도달한 사례들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 다음 시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거듭할수록 그 결과물의 질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 원리를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도를 계속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일종의, 그러니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과제를 다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점증적으로 개선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수많은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실패를 한다라는 것, 실패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얼마나 제대로 배웠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면에서 그렇다면 실패에서 어떻게 배울 것이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패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를 어떻게 분석하고 지식화하고 자산화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다면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실패의 자산화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논의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패에서 배운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대량 생산이나 효율화,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유용한 지식을 얻는 관점에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되고 맥락화되고 목표 특정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 어떤 행위자들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는 방법론으로서 실패를 활용하는 것, 이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패를 용인하는 시도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좀 안착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연구소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의 경험들에 기반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이 목표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현장의 관습에 도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연구자들, 학생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만나서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실패하라, 실패해도 괜찮다, 도전하고 혁신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럴듯한 좋은 말처럼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현실에서 뭔가 개선해야 될 과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외부, 우리가 말로는 도전하고 혁신하라고 하지만 각자의 현실에서는 그들을 평가하는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정체계, 그들이 매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여겨지는 어떤 문화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성장이나 도전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강제하는 요인들이 개인의 목표나 동기부여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것이 개인의 생존 전략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실패연구소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실패를 주제로 여러 사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한계는 실패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의 한계였습니다. 아까 정민영 단장님의 발표에서도 도전과 혁신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실패 역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패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패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 이슈를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거나 연구하는 측면에서는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건데요. 우리가 실패의 가치를 긍정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실패를 과정에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주요하죠. 근데 막상 이것을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쉽게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실패에 주목하게 만들게 되는 것들, 어떤 상황들이 계속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실패를 통한 지식에서 학습의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업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경우, 혹은 실패를 분석해서 어떤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실패 분석이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한계들을 실질적으로 좀 실패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경험을 해왔고요. 이러한 어떤 한계들과 어떤 실패의 속성에 기반해서 그럼 오늘의 주제인 도전 혁신적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앞의 논의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인 수준의 제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앞에 두 분의 발제자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존의 연구 관리 체계가 가진 관점과 가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전 혁신적 R&D라는 사업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렇다면 각각의 이 R&D 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각각의 과정에서 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 기획과 선정의 과정에서는 이제 도전 혁신 과제는 좀 실패할 수 있다를 디폴트 모드로 봤으면 좋겠다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금방 이런 반발이 오겠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다슌왕이라는 이제 학자가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제안한 어떤 과제 기획의 방식이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식 접근으로 과제 기획을 해보자라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을 조금 소개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 혁신이 필요한 이슈, 합의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팀과 과제 하나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혁신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것은 마치 주식 금융시장에서 ETF를 만드는 것처럼 특정 테마의 ETF를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처럼 특정 테마의 사업군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의 사업군을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식으로 접근을 해서 R&D 과제를 지원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각각의 과제에 참여하는 과제 참여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어떤 책임감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연구의 성공이라는 것이 각각의 과제의 성공도 있지만 이 과제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 사업군 전체의 성공의 목표를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접근입니다. 네, 두 번째는 평가 관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지능적 실패나 애자일한 접근법이 혁신의 방법론으로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라는 판단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평가에서의 관리 체계에서도 처음의 계획과 목표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에서 조금은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사전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죠. 뭐 연구 수행 기관의 신뢰나 연구 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뭐 평가자의 정성적 평가 역량 등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전 혁신적 R&D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요소들을 조금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축적과 지식 활용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실패한 과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이 실패의 자산화를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어떠한 과제를 실패한 과제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배울 점을 찾거나 활용 방안을 찾으면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굉장히 방어적인 상태로 접근을 그 실패 학습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패 학습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과제의 사례를 정리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고 의사결정을 해간 사례들에서 더 많은 실패로부터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과제의 성공이나 실패에 국한하지 않고 그리고 과제의 어떤 최종적인 과정에서 결과평가의 과정에서만 실패를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수행 과정, 그리고 연구를 협력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공유할 만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엇인지를 발굴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어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패 용인, 과정평가, 실패 자산화 이런 거에 상당히 집중해서 제도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책적인 주제로 좀 삼아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주제 발표의 순서대로 주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토론은 토론 참여하신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신 최창택 센터장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나머지 참여자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주제에 대한 발자자께서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은 짧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도전형 R&D 현황 및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최창택 센터장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제답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혁신도전적 R&D의 특징이나 기존에 진행된 정책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2년부터 뭐 혁신도약형이라든지 도전적 R&D 그리고 혁신도전 R&D 뭐 다양하게 추진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또 혁신도전 R&D를 추진할 때 게다가 또 범부처를 담당하는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혁신적 도전적 R&D가 추구하는 스펙트럼이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달파형처럼 목표가 명확하고 도전적인 경우에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할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혁신적 도전적 R&D의 범위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변혁적 새로운 필드를 여는 연구나 어떤 목표가 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도전적 R&D 정책은 연구개발 단계와 뭐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데 단장님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전담 기구나 범부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혁신적 도전적 R&D를 다 담을 수 있을지 혹은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강조해서 담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개별 부처가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는 않을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안하신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음에 TRL 레벨도 뭐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의 그릇을 처음부터 만들기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혁신도전형 R&D의 어떤 개념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혁신도전형 R&D로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다음에 TRL 레벨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를 정하고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가져가면 이게 죽도밥도 아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략기술 50개 선정을 해놨잖아요. 세부 전략기술을. 그게 뭐 맞다 틀리다 논쟁은 있지만 아무튼 50개가 맞다고 보면 50개 분야에서 각각 하나씩 대표 사업을 하나씩 발굴하고 그러면 뭐 각각의 영역에서 PM이 뭐 한 명씩 나오면 50명일 거고 아니면 PM 한 명이 5개씩 맡으면 10명의 PM이 나올 텐데 일단 그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다파가 뭐 설립한 그 다음에부터 성과 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60년 넘게 이제 자리 잡고 나니까 다들 이제 다파 하는 거지.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 사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개별 부처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굳이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냐면 사람이 그 두 가지 전혀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그 어떤 과학적 사고를 잘 하면서도 그 예술가적 기질이 뛰어나고 뭐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논리적인 사람이 좀 창의적이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95%의 연구 과제들은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 개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이거를 괜히 막 처음부터 혁신도전적으로 하겠다고 뜯어고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낭비가 더 많을 겁니다. 비효율이 생기고. 그러니까 머저리티는 그냥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색대나 뭐 이런 별동대 같이 그 만들어진 별도의 조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야 될 테니까 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그런 기관이 그렇다고 그걸 부처별로 기관을 하나씩 또 만들면 또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니 그걸 모아서 한 군데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를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호 변호사님도 질문하시죠. 네. 키스텝 최창택 저희 센터장님께서 질문을 좋은 걸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기에 좀 이어서 관련돼서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이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게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혁신본부에서 현재는 사실상 법 체계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더 훨씬 보시기에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혁신도전형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사실 정한 건 아니지만 우주청 같은 경우가 사실 별도로 빼서 거기서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도전형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분야로 이제 획정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간첩 잡는데 뭐 경찰이 잡아도 되지만 국가정보원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거기에 전문화된 인력들로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을 하는데 기존의 각 부처가 해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데 저는 그 기관은 어떤 부처의 산하기관이어서는 안 되고 그 기관 자체가 공무원 조직 그래서 뭐 국가정보원 같은 뭐 연구혁신원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이 곧 공무원이 되는 그래서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혁신본부 산하에 뭘 두자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혁신본부 자체가 뭐 혁신원으로 뭐 떨어져 나가서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네, 안 교수님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 이건 하나의 코멘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혁신도전형 R&D가 실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과제를 지원하는 면도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주 공고화된 어떤 연구관리제도, 혁신도전을 맡고 있는 연구관리제도를 혁신하는 일종의 정책 실험
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면에서 굉장히 도전 혁신형 사업을 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정책의 어떤 장애 요인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시도에서 경험한 어떤 시행착오들을 공유하고 이 다음 정책을 개선하는 어떤 오차 수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졌고요. 이 면에서 그 여러 지금 그 도전 혁신형 R&D 사업을 하는 여러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좀 공동의 어떤 학습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운영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법 체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제가 볼 때는 뭘 하나 고쳐서 이렇게 쫙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저게 걸리고 저걸 고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게 걸리고 그래서 저도 공무원분들이랑 일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분들도 스스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뭘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 학습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 학습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른 법에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모든 규정에 관계없이 얘는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라고 거기다가 딱 못 박아 놓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만 일하면 되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생태계를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기존 생태계에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0년 뒤에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관련돼서는 뭐 키스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추후에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법 개정과 보다 좀 혁신 도전형을 좀 그야말로 혁신 도전형 R&D가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같이 의견을 모으는 차원에서 제안드렸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참고로 네. 저는 전직이기 때문에 키스텝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연인이고요. 납세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지적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인 R&D 제도, R&D 정책과 R&D 제도 그리고 R&D 감사의 활류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두 번째 발제에서 이지용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제도 상에서도 혁신적 도전적 R&D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24년 3월에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 안건에서 이제 혁신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올해 9월까지 이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혁신도전적 R&D 전 단계에서 어떤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전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혁신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예외 규정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이런 유형의 혁신도전형 R&D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사실은 예외 규정을 두던 별도의 장으로 서술을 하던 혁신법의 취지랑은 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네, 혁신법은 어쨌든 하나의 표준형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혁신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에서 혹시 좀 아무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시니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지를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 질문 잘 들었고요. 사실 꽤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갖고 있었던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별도로 이제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례를 통해 이제 규정 적용을 달리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전형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의 안건에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PM에 의한 기획 연구관리 전권 부여, 별도 연구비 진행 마련,
공모를 거치지 않는 뭐 후속과제 협약.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감사든 이건 아마 현장의 의견을 통해서 왔을 텐데요. 이게 지금 정책으로 왔는데 정말로 이것 때문에 혁신도전 연구개발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점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정책, 유사한 과거에 아까 정민호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G7부터 계속 연구개발 관련된 혁신도전형 이야기는 했는데요. 정말로 PM이 기획해서 연구관리 전권 부여가 되면 어떤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사실은 돼보면 그게 제도화로 개정이 될 텐데 지금은 정책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로 이걸 제도를 만들면 실제 원하는 대로도 그 혁신도전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약간 공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가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R&D 감사에 있던 여러 가지 실패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내용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현장의 의견도 직문즉답처럼 현장의 의견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이 워딩도 좋지만 실제로 공모를 거치지 않는 후속 과제 협약이 실제 어떠한 혁신과 도전을 실제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공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정 단장님 질의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공부문에 와가지고 처음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감사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이분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또 막상 보니까 감사는 무지하게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감사에 걸려서 패가망신했다는 얘기는 또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감사 대상과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과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처벌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대상을 최소화해야 일하기가 편한데 그러자면 지금 이제 혁신법도 보면 뭐 몇 조 몇 항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무엇을 하여야 한다가 그냥 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딱 몇 개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끝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근데 과연 바꿀 수 있는 건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도 전직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감사에 대한 뭐 오늘 그 대표를 하진 않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정책과 제도 감사 말씀드리니까 제도에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누구나 제도가 낡고 기회가 조금 그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여기 아마 계신 분들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따른 준수를 하는 준수율이 떨어집니다. 연구자분들이 준수율이 떨어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 기구도 그렇고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고 그 준수율에 따른 집행 실제 준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집행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수도 안 되고 집행도 잘 안 되고 규정 자체의 문제를 다 알면서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현장의 관행과 절차상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된다. 나만 안 걸리면 되라는 약간의 의식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는 사실 규정만 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누구 한 명 걸리면 그냥 그분은 감사 지적이 되는 순간 그게 곧 감사에 걸린다라는 취지로 누구나 읽히죠. 그러니까 감사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명 감사 대상이 되면 그 자체로 준수율도 떨어졌고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나 뭐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못 지켜도 그 이유를 다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하고 그래서 이제 온정적인 감사라는 부분도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 자체가 지키기 어렵다라는 걸 감사인도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되는 거. 결국은 저는 다 돌아가면 그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만 정확하게
선별해낼 수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명확한 제도 정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짧게 이제 뒤에 단장님 말씀해 주신 거, 그 네거티브 리스트, 뭐 포지티브 리스트 쉽진 않고요. 그냥 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을 천천히 아마 보시면요, 주어는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그 사업은 예산을 받는 부처가 하죠. 부처가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리스트, 포지티브 리스트 상관없이 그냥 연구자분들한테 규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런 식의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가 아닌 네거티브 리스트,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넣는 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연구개발 과제 관련된 법률에서 연구자는 뭘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사실은 주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형태의 입법 사실 그 생각의 전환인 거죠. 부처나 전문기관이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라 과제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규정들이 좀 정비가 되면 아마 특히 이제 혁신도전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개정에 대한 아까 최창택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령 개정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이루어진다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충분히 저희가 전환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 교수님 혹시 네. 그 실패와 관련해서 뭔가 감사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불신을 들어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지식의 축적이나 유용한 어떤 결과들이 축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주로 회계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탓에 오히려 이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연구자의 사기를 꺾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패의 관점에서는 많이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미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같은 데를 보면 조금은 회계 감시 이상의 좀 적극적인 감사,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분석하는 감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정 단장님의 이제 코멘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좀 선결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갈수록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 감사 처분 심의에 맨 끝에 이제 보론 이런 식으로 첨언 해가지고,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잘못하거나 기관에 경고는 하지만 실제로 규정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부처나 실제로 이런 규정을 근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문단 쓰는 것도 사실 기존 시스템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회계 감사랑 직무 감찰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만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지에 있어서는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미국에서 말하는 성과 감사는 저도 뭐 나사에서 성과 감사했다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실상 평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으면 기존에 썼던 우리 감사를 예를 들어서 뭐 제외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조금 정리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나라도 성과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과 감사는 사실 성과가 안 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죠. 네, 성과가 안 나서 실패한 거에 대한, 왜 그런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규정에는 없죠. 근데 왜 투자에 실패했을까? 그런 거 할 때 성과 감사로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성과 감사 내지는 이 R&D 쪽에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툴, 아까 참고할 만한 사안들을 좀 반영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제 평가나 사업 평가를 사실상에 이제 감사하고 연동시키는 그런 좀 큰 틀에서의 개선 작업이 있어야만 좀 더 저는 선제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제를 잡으면서 감사를 주제로 잡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일 중요하고 감사의 기준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법을 개정하느냐 또 장기적으로는 별도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정책 과제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기술계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연구자에 대한 감사 안전망 구축 관련된 이슈도 조금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혁신을 위한 실패 접근법 주제에 대해서 주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센터장님. 네. 네, 오늘 발제자께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이제 지능적인 실패와 뭐 애자일한 방식, 린 접근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민첩하게 해서 이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이뤄나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실패 자산화나 실패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실패를 함에도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데요. 또 반면에 또 앞부분에 제시해 주신 이제 혁신적 도전적 R&D,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고 혁신을 하려는 어떤 정부와 반면에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안전성과 이제 뭔가 성과가 확실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개인과 사회라는 측면에서도 어떤 이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좀 대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부나 기업에서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혁신도전 연구를 할 때 아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뭐 일부 과제가 실패하더라도 뭐 다른 과제가 성공할 수도 있고 경쟁의 방식으로 하면 뭐 누군가가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정부나 기업에서는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실패가 계속 발생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또 이제 현상을 짚을 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개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 연구자 어떤 10개의 과제 중에서 9개가 실패하고 1개 과제가 성공하더라도 9명의 연구자는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연구자들이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어쨌든 그 연구자 개인 관점에서는 개인 커리어나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만 남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좀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인적인 실패를 남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프로젝트의 결과나 실패가 또 다시 마중물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하면 그것이 성공 실패이지만 좀 연구자의 어떤 전 세계 주기에서 이런 실패의 궤적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그 다슈낭의 이제 그 연구를 소개 들었는데 그 연구자가 제가 소개한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실제로 연구 지원에서의 실패한 연구자들과 성공한 연구자들의 10년의 성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10년간의 성과는 연구 지원, 어떤 중요한 연구 지원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연구자들이 더 좋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연구의 성과를 냈더라. 이런 연구의 결과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제도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프로젝트 중심, 과제 중심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연구자의 어떤 전생의 주기에서 연구자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될 수 없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자의 성장의 관점에서 그 실패를 들여다보게 하는 어떤 시각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말씀. 예. 오늘 교수님 발표 자료에도 성실 실패라는 단어가 나오던데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순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R&D는 기본적으로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성공률이 95%, 98%라는 거는 너무 그 눈높이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상 선수 선발을 하는데 100m 20초 안에 뛰면 다 성공인 걸로,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선수 선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승진율이 90%고 어떤 회사는 승진율이 10%인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승진에 실패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90%인 회사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불행해하는 반면에 승진율이 10%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는 승진 못해도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연구개발도 좀 눈높이를 높여서 성공률이 뭐 95%가 아니고 성공률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가 실패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성실 실패라는 단어도 필요 없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을 텐데, 앞으로 성실 실패, 이 실패 전문가니까, 연구 전문가니까 이 성실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성실 실패는 이제 법적으로도 성실 실패 제도가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성실 실패라는 용어가 한국에서만 쓰이는 용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실 실패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성실하게 수행됐으면 봐줄게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해외의 다른 연구 관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 지원을 받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고 성실하게 수행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실패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성실 실패라는 용어가 이 제도에서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구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측면에서 이게 성실 실패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공 실패의 판단 기준은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도전 혁신적 R&D에서 처음에 발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정책의 목표는,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로 결국 혁신이 일어났는가가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혁신을 달성했는가의 측면에서 성공의 실패를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평가나 성공 실패 판단의 관점을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추적의 관점으로 좀 바꿔내는 것이 이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내는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네, 그 교수님 실패 관련된 연구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패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연구 성과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대학과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사로 기술 이전 금액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입장에서는 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공을 한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고가의 계약을 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실패를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실패라는 개념이 연구에서 약간 그 우스갯소리지만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실패라는 걸 연구에서 구분을 할 때 혹시 그런 연구나 실패에 대한 분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연구자의 능력으로 인한 실패, 부처에서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선정의 실패, 내지는 뭐 조직 관리에 대한 실패,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실패 종류도 사실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오늘 들은 발제에서의 그 실패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도 궁금해서, 그 실패에 대한 이 연구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세분화하고 카테고리화하는 게 적절한지도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그러니까 스펙트럼화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것으로는 저희 연구 R&D나 연구 과정에 국한해서 그 실패의 과정들을 분석한 자료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에는 포함했지만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그러니까 기업의 맥락에서 실패 스펙트럼을 정리한 연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연구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어나는 실패 스펙트럼을 9개로 나누고 그걸 크게는 이제 3가지 분류로 했는데 그 3가지 분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실패,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 일어났다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일어난 실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실패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단계로는 불가피한 실패인데 상황의 변화나 이제 세상의 변화나 어떤 초기에 계획했던 것과의 어떤 다른 변수들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실패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좀 그 실패의 어떤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권장되는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오늘 제가 시간을 들여서 소개해드렸던 지능적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도전 혁신적 R&D에서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권장되는 종류의 실패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실패의 어떤 스펙트럼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이 스펙트럼의 분류에 따라서 그 실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줄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제각기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접근할 때 뭉뚱그려서 실패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권장하자.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한 논의가 유용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실패의 어떤 카테고리, 그러니까 실패를 제대로 분석하고 조사해서 실패를 범주화하고 스펙트럼화하는 것이 R&D 분야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획된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사전 질의를 받았습니다. 총 9분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세 분의 의견을 좀 정리해서 여쭤보고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답변자를 정해서 부탁을 드릴 텐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혁신적 도전적 R&D를 적극 장려할 경우에 정부와 연구기관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정민영 단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으시면 상략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장애물은 아무래도 이질적인 두 형태를 다 커버하려면 그게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분 질문이신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제도와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또는 법적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도전적인 연구자에 대한 존중 또는 보상, 실패를 허용하는 법 적용, 예산 집행의 재량성 부여 등에서 혹시 중요하게 강조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이재훈 교수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자나 연구개발 기관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재량 형태의 조문, 뭐 그런 법적 개선안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고요. 그런 개선들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재량성 부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형태의 개선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대학원생께서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성실 실패, 즉 연구 과정에 대한 정성 평가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의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은 혹시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재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실 실패라는 표현은 이제 없어졌고 뭐 성실하게 하면 너 다 성공이라는 형태 이제 규정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과정에 대한 정정 평가 그러니까 평가 전문기관 입장에서의 사실 부담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성실 실패든 뭐 과제에 대해서 페일을 준다는 것 자체는 과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제 관리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 전문기관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느끼는 거는 해결 방안을 사실 적절치 못하고 아까 말씀 이런 걸 좀 분리하거나 그 내에서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체 내지는 뭐 기관 내에서 분리해서 관련된 해결 방안들을 찾지 않으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분 질문이십니다. 성실패와 관련 내용인데요. 성실패를 장려하면 불성실패, 즉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제도는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는 문화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질문 굉장히 제가 이제껏 받아본 질문 중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두려움의 원천이 뭐냐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기대하는 외적인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가령 내가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 아니면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연구 책임자가 뭔가 나의 명예를 실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외적 보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실패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아주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은 평가 제도나 사회적 인정 체계와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평가 제도나 사회적 인정 체계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그 기반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얻지 못할까 봐 그래서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목표로 해서 성공을 달성하려고 하는 마음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이것을 숨기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화 그 문화가 실패를 두려움을 조성하는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질문, 그 성실 실패를 장려하면서 불성실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측면은 아까 이재문 교수님의 질문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린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연구 과정에서 실패와 불확실하지만 좀 학습을 통해서 더 자선화할 수 있는 실패, 그리고 좀 도전적이고 칭찬할 만한 어떤 실패 유형들을 구분해야만 이게 불성실해서 뭔가 이렇게 처벌이 필요한 실패인지 조금 더 권장해야 하는 종류의 실패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도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업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전적인 R&D를 하는 데는 좀 저해 요인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함께 민간에 대한 R&D 지원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관련된 의견을 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혁신적 도전적 R&D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연구개발의 주제나 내용이 이제 도전적으로 설정이 되었느냐나 그거를 기업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주제와 지원을 할 기업을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조금이나 바우처 방식 등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간 투자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경쟁형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기업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했을 때 좀 더 베네핏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원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도 외부와 키스텝 구성원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그 현장 질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서 오늘 전체 토론을 정리하시는 의미에서 좀 정리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민영 단장님께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혁신 도전형 R&D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정부의 정책이나 연구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 동안 말만 하고 액션이 없었는데 이른바 나토죠. 노 액션 토킹 올린데 이번에는 나토가 아니고 실제 액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현 변호사님. 네, 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패 내지는 뭐 감사 다 관련돼서 정책 제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여러 의견들을 오늘 저도 경청했고 차후에 또 이런 제도 개선에 있는 방향이 있어서 공백 등 이런 것들 좀 같이 연구해보고 또 논의하는 시간들을 또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혜정 교수님. 네. 이 혁신도전적 R&D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사실 혁신하자, 도전하자, 실패를 용인하자 이러한 주장들은 이 주장의 아름다움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왔던 어떤 관습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장 그 실행 단계에서 이 의도가 제대로 현장에 착근되지 않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혁신도전형 사업들의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에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를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기서 좀 점증적인 어떤 제도의 개선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곧 혁신도전 R&D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혁신도전 R&D 관련된 이해 당사자 전문가들이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디테일한 제도 설계를 별도로 연구하는 조직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 말씀드렸듯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키스텝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정민영 단장님, 이재원 교수님, 안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최창작 센터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사전 질의까지 해주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를 함께 해주신 실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키스텝 수요 포럼은 더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요 포럼은 6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연구 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169회 수요 포럼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68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